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이 제조업의 위기를 벗어나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으로는 이거 안 된다라고 쓴소리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제학 가정교사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최 교수님 같은 가정교사를 당돌한 질문으로 항상 당황시키는 예. 당돌 오윤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당돌 오윤회 나왔습니다. 당돌. 제가 당돌한 여자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그 컨셉. 네네. 우리 최 교수님도 그 좀 당돌하게 질문 좀 당황시키는 그런 질문 좀 잘 부탁합니다. 당황이라니요. 자, 최 교수님. 예. 지난주 목요일에 예. 그 이제 플랫폼 생태계로 이거 빨리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예. 데이터, 인공지능. 예. 정말 재밌었거든요. 다행입니다. 정말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 그 얘기 좀 계속 이어가서 볼게요. 그리고 이게 그럼 어쨌든 우리가 당면한 거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교육 바꿔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자, 먼저 지난주에 좀 이어서 윤혜 씨도 그 한번 들어보시고 그 한번 좀 뭐냐면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죠. 전통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업체들이 자동차 만드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돈 벌기 힘들다. 그럼 뭘 만들어요? 공유경제로 자동차보다도 자동차를 누가 어떤 길로다가 많이 이용하더라.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되더라라는 걸 벤츠나 BMW, 현대자동차도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얘기 좀 이어서 가볼 거예요. 네. 자, 최 교수님. 그 플랫폼 그 생태계 산업이라는 게 뭐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잠깐 했지만은 이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성방이 다 번다. 그런 이제 욕도 먹고 고용을 일자리를 이거는 늘리지가 않는 거 아니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이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럼 우리가 그 플랫폼 생태계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간다면 그 길이 대세라면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의 특징을 고용 축소형 우리가 사업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과거 그 기업들보다 엄청나게 커졌는데 고용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이제 특징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냥 앱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왕서방이라는 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운전기사 채용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우리가 전통적인 숙박업 하는 것처럼 무슨 뭐 호텔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고 이익만 사실 크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결합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뭐 높은 임금이 아니라 높은 이 배당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이런 게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고용의 질도 굉장히 별로 이렇게 뭐 우리가 우버 기사가 뭐 이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임금 수준에서 봤을 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이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니네들 구글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의 문화라는 게 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저겁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뽑는 사람이 뽑을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다 진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걸 거짓말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보니까 전제로 해가지고 자기를 그러니까 다 드러내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아요, 제가요. 어떤 인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그렇게 써줘서 입사는 시켜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데 들어가서 못 버틴다. 우리나라 애들은 못 버틴다. 그래요? 오래 못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제가 이제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게 소위 청년들 일자리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홍 기자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차이 없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웬만한 기업에 취업이 되고 그랬잖아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취업했을 때, 저도 이제 옛날 취업했을 때 보게 되면요,
들어가게 되면 입사하게 되면 선배들이 하던 업무를 그러니까 빨리 배워가지고 그거 이제 쫓아가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대개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젊은 인재를 이렇게 충원을 할 때 뽑는 이유가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업무를 하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을 뽑는,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는 기존의 직원들이 이미 다 해결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새로운 젊은 피는 뭐냐면은 새로운 돈벌이를 좀 찾아달라 이거예요. 혁신적인 걸 한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달라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면요. 구글이 엄청나게 이게 대형 플랫폼 기업이니까는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자기들 확보한 데이터가. 데이터를 다 접근할 수 있게 해주죠. 자기들 확보한 데이터를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냐면은 문제 찾아달라 이거예요. 우리 새로운 돈벌이 찾아달라 이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찾아냈으면은 그걸 해결까지 해달라 이거죠. 기업은 어차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만큼 나한테 돈 벌어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런 걸 하는 데 속에서 뭐가 중요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대개 이 플랫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직원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수행할 직무. 직무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사랑을 하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왜 흥미가 있어야 되느냐.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것은 이건 아이디어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잖아요.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건요. 근데 아이디어는 흥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흥미 없는 사람은 우리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흥미 없는 사람은 직장 상사 안 보는 틈에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빨리 퇴근할 시간이나 기다리고 점심시간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퇴근하면서도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그 생각에 빠져 있게 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그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러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뭐 몇 시부터 몇 시 출근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아이디어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일에 빠져 있으니까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갈 수 있냐 이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둘째 뭐냐면은 우리가 21세기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에 기술의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되게 융합화, 복합화를 통해서 그럽니다. 주변 분야들과 이렇게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기술을 그런 커다란 회사에 있어서요. 그 기술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네가 전문가일 필요는 없는데 어떤 기술이 네가 관심 있는 일,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 기술이. 그래서 그 기술을 그다음에 그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직무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해당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 별로 관심도 없죠. 기술도요. 물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는 어떤 것이 수요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걸 읽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흥미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혼자서 잘하는 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틀즈의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비틀즈의 음악이라는 것이 서로 상이한 굉장히 하나하나 사람 보게 되면 다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비틀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는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에요. 처음 나올 때 그러니까 3G 처음 나올 때 거의 관련 특허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거의 3G일 때 얘기입니다. 한 43,000개 정도가 된다더라고요.
인터넷 3G요? 아니, 저 스마트폰 3G. 스마트폰. 3G, 4G, 5G 이거 그러니까 인터넷 말하는 LTE 맞죠? 그렇지. 예. 네. 그거를 가는데 거기에 관련 그 제품과 관련된 특허 기술이 43,000개가 나 뭐 조그만데 무슨 게 기술이 많이 들어간 날. 근데 그 수만 개의 특허를 한 개의 기업이 갖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그러니까는 자기가 다 기술을 못 가질 바에는 그 어차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21세기 인간형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형 인간, 혹은 뭐 멀티플레이형 인간, 뭐 이런 식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요, 박사학위 한 모든 걸 다 했지. 열 몇 개 있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살면서 한 개 갖기도 힘든데. 그림까지 잘 그렸어. 그렇죠. 열 몇 개 가지려면은 사람 다 죽죠. 죽으란 얘기죠. 그러면 그 결국 뭐냐? 그렇게 많은 분야를 그러니까 혼자서 못 가진다는 얘기는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멀티플레이도 이제 얘기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멀티플레이도 그러니까 내가 골키퍼부터 센터포드까지 다 잘하면 좋죠. 근데 그 쉽냐고 얘기해요. 어렵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팀을 짜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 그게 두 번째. 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까지는 나도 해당되는데. 이 두 번째와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학계에서 새로 만든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산업화 시대 때는 노동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스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요. 스킬, 숙련도, 기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스킬이요. 그런데 그 당시 스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 스킬은 뭐냐면 소셜 스킬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스킬. 이 사회적인 스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 이런 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외국에서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인사 문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4개의 C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C? 4개의 C자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커뮤니케이션. 우리 소통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소통 능력. 그다음에 컬래버레이션, 협력. 그다음에 이제 앞에 C 두 개가 뭐냐면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그다음에 뭐냐면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이게 두 개가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니까는 찾아내야 되니까는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는 게 애플의 로고이기도 하듯이 think different라고 이렇게 돼 있듯이 다르게 봐야지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를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엄청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게 기업들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우리가 갖고 있으니 이걸 갖고서 활용해서 좀 돈벌이 어디다 하면 좋을지 그런 사람들을 찾더라 이거죠. 당연히 기업은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기업은요. 지금 뭐냐면 구글이나 애플은 제조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조업체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조차도 저기 중국에 그러니까 팍스콘에다가 제조는 조립시키잖아요. 공장이 없는 기업이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새로운 시장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활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죠. 자기 회사 직원이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찾아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으로는 이런 인재를 전혀 배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가 30년 이상 교단에서 강의해봤는데 선생이 어떤 과제를 딱 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들어 옵니다. 주면은요. 이 과제, A라는 과제를 해와라 하면은 100기든 어쨌든 간에 해옵니다. 해오는데 과제 주제까지는 그냥 찾아라. 찾아라. 주제를? 주제 자체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만약 우리 지역 사회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러니까는 현안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다, 해결까지, 그러니까 솔루션까지 찾아오라 하면, 그다음부터는 애들 힘들어 합니다. 아이들이요, 제가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성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요.
1학년 수업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네. 원래 이제 원로 교수는 1학년 수업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귀찮아가지고. 근데 원로 제가 일부러 들어가는 이유가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니네들 빨리 너네들은 다 컬러가 다 틀리다. 사람은 다 누구나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컬러가 다 다르다. 네. 그래서 니네들 근데 그 컬러가 다 지금 죽어져 있는데 그 컬러를 다시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자기 컬러를. 자기 컬러를 복원시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네.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냐면 그거는 부모님도 못 도와주고 중고등학교 때 걔 적성검사 해가지고 뭐 수학 문제 잘 풀면은 너 경제과 가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좋아하는 일 내가 뭘 진짜 미치도록 좋아하겠는가 이거는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학생 때 찾기 참 힘든데 이거 그렇죠. 어렸을 때 그거를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해요. 엄청 힘들지.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다 달라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애들의 그 차이를 다 없애버려요. 그니까요. 교육이 없애버린다고. 그리고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제 큰애가 미술을 했는데 큰애가 미술 처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무렵에 우리나라는 학원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대를 가려면요. 그렇죠. 그래 미대 그 학원의 원장이 대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디 대학교에 진학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대, 이대, 홍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디를 갈 거예요? 그게 지금 정해야 됩니까? 그게 벌써 1년 반 전의 얘기인데 대학 가기 전에 근데 벌써 그걸 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해야 된대. 왜 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각 대학들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 틀리다. 교수들 취향이 다르다 이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맞춤형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거는. 맞아요. 소위 개성 이런 것들이 예술가의 중요한 저건데 그게 의미가 없지. 거의 맞춤형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네. 저 그걸 보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애들을 예술계 같은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올라갈수록 석사, 박사 과정 올라가서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스스로 사고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건데 우리는 경험해본 문제는 잘 풀죠. 반복해서 연습했으니까. 근데 처음 접하는 문제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대는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요. 중요한 기술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모든 분야에 지금요. 그럼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답들. 기존에 있는 답들은 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해요. 잘 찾아내요. 예를 들면요. 변호사가 어떤 재판을 수임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판례 찾죠. 판례. 근데 그 판례를 막 찾는데 그 판례들을 다 인공지능한테 입력시켜 놓으면요. 인공지능 바로 찾아내죠. 그렇죠.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옛날에 한번 이제 방송에서 뉴스에서 제가 본 적 있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하고 엑스레이 판독을 인공지능하고 한번 해봤더니만은 인공지능이 더 정확도가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져 있는 답을 찾고 해결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 이거예요. 잘하죠? 그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예요. 새로운 거. 지금 애들은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애들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대학교 들어온 애들이요. 몇 년생인지 아세요? 2002년생입니다. 2002년생. 그러니까 2년 전부터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대학을 들어와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21세기부터 달라졌는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한 30대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생활 본격화 시작을 한다 하면은요. 2030년대 시작하는데 30년대는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가 연결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인공지능이 못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몸값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업무의 질을 높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필요 없다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정해진 답, 수학에 우리가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진 답, 이미 결정되어 있는 답은 그런 걸 교육시켜서는 필요 없다 이거죠. 창의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답은 뭐냐면요. 쉽게 제가 표현하면 조금만 더 얘기하면 없는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네. 우리가 그래서 암기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면 손하게 되면 여기만 본 거예요. 예. 이 바닥만 이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손은 이쪽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뒷면. 손의 정답은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정답을 못 찾아내요. 암기식으로 하는 애들은. 예. 이것만 자기들 알고 있으니까. 그럼 학교를 보내면 안 되나요? 그래서 네. 목요일 날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네. 미국이요. 2017년 이 전후로 해가지고 IBM,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대부터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이 소멸하는 지방대 소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은 아직도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예요. 그 이민자 나라기 때문에요. 네. 출산율이 아주 높은 나라기 때문에요. 예. 근데 거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이 대학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대학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 얘기한 2000년 이후부터 대학 교육이 예. 이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실증 연구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야말로 제조업 중심, 그렇죠. 기존 전통 산업 중심일 그렇죠. 때 대학은 아직도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인공지능이 기반이 된 플랫폼 산업체에서는 예. 지금의 대학 교육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그렇죠. 우리가 대학이라는 것도 제도입니다. 예.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지고 산업화 시대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산업화 시대 때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대학교 다녔을 때처럼 예. 같은 전공에 졸업하는 동기들하고 뭐 차이가 없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습득했냐 이 정도 차이는 똑같은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습득했냐 이 정도 차이인 것뿐이죠. 예. 기껏해야요. 그렇죠.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대체한다 이거예요. 대체하고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인공지능은 뭐냐면 데이터가 서포트하는 하나의 저거란 말이에요. 기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그거를 다 해결해준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요. 예. 그리고 사람은 뭐냐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없는 세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없었던 세계를. 네. 그러면은 교육이 있잖아요. 네. 교육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네. 각자 애들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러면은 애들 되게 뭐 하는지 아세요? 남학생 애들은 축구, 게임. 이게 좋아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경험했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못하는 거는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회 시간이에요. 지역사회,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학교가 놓여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뭐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뭐 환경 문제를 해도 좋아요. 네. 네? 그러면 환경 문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이런 얘기한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를 과제로도 해주고 니네들 한번 찾아봐라. 네. 하고 그 찾는 과정 속에서 뭐 코치를 정도 좀 도와줄 수는 있죠. 근데 아이들 스스로 찾게 하는 거죠. 찾은 다음에 뭐냐면 그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같이 팀을 짜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 하다가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취를 진짜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낸 거잖아요. 성취감이 대단하죠. 성취감을 갖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모르면은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책에서만 하는 거니까 이게 성취라는 건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성적에서만 성취감을 얻게 되죠. 그렇죠. 성적에서만 성취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지만이 거기다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 자기가 이거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거를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면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찾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지금 한국의 교육은 그게 지금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전혀 안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자녀들 키울 게 아닙니까? 지금 6살부터 과학 받고요. 수학 받고요. 영어 과외 받고요. 노란색 스쿨버스에 6, 7살 애들이 마스크 끼고 막 졸면서 학원에 다녀요. 그러니까요. 뺑뺑이 학원 돌리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한다는 교육을 뭐라 합니까? 줄 세우기 교육. 예. 공장에서 또 찍어내는 똑같은 상품처럼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대학교 들어오다 보면요. 거의 다 똑같아 애들이요. 생김새만 좀 틀릴 뿐이지
생김새조차도 흉내를 내지. 어떤 게 모습이 유행하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니네들 칼날 찾아내라 그러면은 네. 말은 그럴듯한데 교수님 얘기하는 게 아프죠. 멋져 보이는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방학 때 니네들 혼자서 여행을 가면서 자기 자신하고 좀 대화를 해봐라. 얘기를 해봐라. 네. 그래도 아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보고 일단 비슷한 걸 찾았으면은 그때 찾고 난 다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찾는 거를 네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건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부모님도 못 해준다 이거예요. 부모님은 기껏 해 뭐라 그러냐면은 변호사 되는 거, 의사 되는 거 이런 것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는데 네. 그거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에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과 과정을 성적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어떤 애가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더 많이 그러니까 아느냐. 이걸 시합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걸 일렬 줄 세운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네, 수능. 근데 그 수능이라는 것이 다 인공지능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인공지능이 해결하는 걸 왜 우리가 씨름하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요. 네. 경제학 교수들이 경제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전문적인 전공 지식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도 이 동영상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웬만한 교수들 강의보다도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대학이 구글한테 이미 뒤쳐졌다. 이런 표현을 제가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지식을 그러니까는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걸 정보에는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면 미국처럼 대기업에서부터 대학 졸업장을 안 봐주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지금 결국 사교육시키는 부모의 마음은 좋은 대학 보내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얘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좋은 직장에서 대학 졸업장을 안 볼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강연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다 동의를 해요. 공감을 해요. 그쵸, 공감은 하죠. 네, 공감을 하는데 근데 답은 없어. 문제는 뭐냐면은 네.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을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 좋은 대학을 그것도. 그러니까요. 취직하려면. 왜 그러냐면 현실이 여전히 뭐냐면 우리가 현실이라는 건 뭡니까요? 기존에 그러니까는 그 제도들, 기성세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틀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는 뭡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뭐 학벌 네트워크도 작동을 하고. 그쵸.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가는 데 속에서 그 기준으로 삼고 앉아 있고 서로가 끌어주고 연결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잖아요. 네.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대학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 그걸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최근에 특히 더구나 2000년대 이후의 생들을 보면서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네. 애들이 좀비 같아요. 그게 무슨 자기 말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애들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애들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은 어떻게든 해내요. 아주 승부욕이 또 대단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왜 그러냐면 학교가 협력보다는 경쟁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 해결하는 것은 이건 애들이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니까는 애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옆에 선배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선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토익 점수를 몇 점까지 내야 된다. 뭐 하게 되면 자기도 그거 이제 해보고 어학연수도 가는 게 스펙에 도움되더라고. 그것도 해보고. 자격증도 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옆에 하는 거 쫓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쵸.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갈수록 무슨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닌 거야.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근데 뭐냐면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희망이 보이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부모님한테 돈을 뜯어내서라도 한다고요.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취업이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 선배들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은 그냥 멘붕에 빠져 있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 왔다 갔다 수업 있는 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선생들이 뭘 방향을 제시해주면 되는데 선생들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겠다. 그러니까 좀비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참 지금 20대 초에
아주 저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그쵸. 에너지 넘치는 애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리고 불안감 속에서 학년이 올라가서 불안. 남학생은 군대 갔다 오면 그냥 불안하기 시작하고 취업 때문에. 네. 예? 이러고 여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표정도 밝지도 않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요. 예? 자,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쭉 말씀하신 게 어쨌든 산업 생태계가 전통적 옛날 그야말로 혼자만 잘하면 됐던 그 제조업에서 예. 다 같이 뭔가 창의성이 필요하고 공동 콜라보가 필요한 이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 산업 구조로 다 바뀌는데 예. 그러려면 교육 체계가 예. 인공지능이 할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사람 그 노동력은 필요하지 않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그 창의성 있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로 지금 예. 요약하셨잖아요. 네. 자, 창의성 있는 교육은 우리는 못하고 서구에서는 그런 걸 한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우리는 주입식, 맞아. 거기서는 뭐 토론식 뭐 이런 얘기. 그러면은 지금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에서도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 하나로 이제 좀 주입식 교육 뭐 이런 거로 전통식 제조 방식에서는 이제 살아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네. 매우 그럼 더더욱 한국의 어떤 경제 구조나 이런 산업 생태계는 이런 인적 자원에서는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요. 네. 아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네. 미국 대학을 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경쟁력이 세계 1위인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버려. 그런데 미국 대학을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굉장히 정도 차이가 있을 창의적인데. 뿐이에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인 예.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는 단지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예. 네. 압축 성장이라는 게 산업화를 통해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 200년 걸린 걸 우리는 한 3, 40년 만에 해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정부가 교육을 그러니까는 교과 과정의 내용도 우리 소위 말해서 국가 주도의 공교육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다 정해요. 예. 몇 살 때까지 무슨 교육 시키고 뭐 하고 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 대부분을 많은 국민들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이상은 공부를 시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요. 네. 이게 국가 주도의 공교육 시스템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죠. 예. 누가 빨리 습득하고 그 지식을요. 네. 근데 외국은 유럽만 하더라도 네. 그런 교육의 문제점을 일찍이 좀 깨닫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토론식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건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답을 전달하는 것은 방식은 똑같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답을 구하는 것은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 대학을 버리는 이유도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창업의 어떤 하나의 모델격인 사람들이 예.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다 중퇴했지. 좋은 대학 다니다 그만둔 이유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배울 게 더 이상 없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들은 느낀 거죠. 느꼈으니까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지금 상당히 그래서 위험한 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예. 항상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10대 신성장 미래 산업 육성한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성장 플러스 17대 산업 육성. 예. 갈수록 가짓수가 많아져요. 예. 왜? 그러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잠깐 나오니까요. 추가되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얼마까지냐면 19개로 늘어나고 창조 산업까지가 다 플러스 되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뭐냐면 한국판 뉴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네. 뉴딜 산업의 그 중심이 뉴딜인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고 내용 산업 타니까 없어요. 예. 거기에 뭐냐면 뭘 나오냐면 DNA 플러스 빅3. 홍남기 부총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DNA 플러스 빅3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DNA가 D가 데이터, 데이터, N이 네트워크, 네트워크, A가 AI 인공지능, AI. 이게 DNA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빅3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뭐 미래 반도체,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그러니까 뭐 우리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빅3를 이제 미래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한국판 뉴딜을 가면서요. 당시에 이제 그거를 작년에 7월 14일경에 청와대에서 그거를 국민보고대 하면서 발표를 했었어요. 예. 당시에 정책실장은 지금 물러난 김상조 실장이었었습니다. 네. 김상조 실장이 뉴스공장 출연해가지고 네. 당시에 그 김어준 씨가 예. 한국판 뉴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때 이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럼 그걸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이 김상조 시장이 예를 든 게 제가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예. 예를 든 게 뭐냐면 그린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를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스쿨이 뭐냐 그랬더니만은 우리나라 학교가요.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한 5천 몇백 개 된대요. 예. 초중고등학교 다 네. 합하게 되면요. 전국에. 예. 근데 이 학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노후화됐다 이거예요. 예. 네. 노후화됐는데 이 학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비대면 수업도 이제 많이 이제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다 스마트 스쿨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 스마트카, 스마트폰 하듯이 네.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하듯이 네. 스쿨도 스마트 스쿨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 그게 그린 뉴딜 디지털 그게 디지털 뉴딜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스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스쿨도 또 그린화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예? 기후변화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학교를 예를 들면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우리가 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적정했는데 학교 노후 학교들을 다 그린 스쿨, 스마트 스쿨로 바꾸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뉴딜이고 그린 국가 그 산업 정책을 갖다 하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바꾸는 게 그린과 관련돼서 학교에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 막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이제 그린하게 되면 이제 주로 친환경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학교를 하나의 샘플로 들어 가지고 디지털과 그린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교육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그냥 시스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일레 씨가 역시 굉장히 스마트하시네. 제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고정 출연하다 보니까는 일주일에 들어가서 김어준 씨가 그걸 평가를 들었냐 하면서 들었다 그러니까 그 평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은 이랬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역대 정부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산업 재편의 이게 목표를 이게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산업이 기존 산업하고 똑같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IT 기술 이런 것만 이렇게 했듯이 통신 기술 그랬듯이 이런 걸로 끝난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기존의 산업들하고 전혀 다른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접근 방식이 완전 잘못됐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은 땅에서 사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은 지금 강이라는 이런 생태계예요. 그럼 강이라는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앉아 있는 거냐면은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쳐. 풀장 생각해보세요. 인공 풀장이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공급을 해. 예? 그래놓고선 이게 이제 이러면 이게 강 생태계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거죠. 주로 우리는 뭐냐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환경. 우리가 강 생태계 하게 되면 강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데가 있어야 되고 강에 사는 생물체가 다 다르고 그렇죠? 강에 사는 강의 토양도 틀리고 다 다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 유기적인 거라고요. 생명과 비생명체의 어떤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는 주로 뭐냐면 이것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그래서 그 관련 하드웨어적인 산업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되게 역대 정부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 정부도 제가 볼 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거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19세기 말에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서양이 막 압력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뒤처진 것 같아서 서양에 가서 문물 교환하고서는 문물 교환을 해보니까는 거기 보니까 학교가 근대적인 학교 시설이 막 콘크리트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서당 이런 게 있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콘크리트 같은 학교 짓고 그러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가 우리가 저절로 열리냐 이거예요. 껍데기만 바뀌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공정할 맹자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하고 농업사에 필요한 인재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생태계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플랫폼 생태계라는 것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새로운 생태계인데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고 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 시대 때 마인드로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본이 그걸 처참하게 실패를 했죠. 일본이 90년대 말부터 창조산업 육성을 추진하다가 10몇 년 만에 백기 들고서는 그리고 뒤늦게 교육혁명을 떠들어댑니다. 창조산업 관련이니까 창조산업은 일본이 산업정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20세기에 그러니까 뒤늦게 출발해가지고 독일, 미국이 쫓아간 나라니까요. 근데 뭐냐면 창조 산업을 제조업 육성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60, 70년대 일본의 산업을 부흥시켰던 것처럼요. 예. 근데 제조업하고 창조 산업은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요. 뉴스위크에서 연말에 애플이 일본 기업이 아닌 이유 이런 제호로 특집을 달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애플은 일본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창의성이 기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창조 산업 육성하는 거 보니까는 하는 거 보니까 애플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러면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은 당장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타까워요.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 쭉 산업 생태계가 지금 막 터닝 포인트가 지금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들어보니까 우리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자신이 자꾸 없어져요. 왜요? 우리 산업은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에 아직도 거기 머무르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제가 구글이나 애플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고 AI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하신 교육도 이렇게 좀 후지고 한국 사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중국보다도 되게 뒤처진 거예요. 목요일날 얘기했듯이 플랫폼 사업 육성에 있어서요. 그럼 우리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 거예요. 후발주자의 이점이란 건 뭐냐면은 선발주자인 미국에서 플랫폼 사업 모델의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잖아요. 초양극화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고용의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고려해서 한국판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한국판. 한국형. 이거 중요하네. 이게 미국형으로 해가지고는 후발주자가 미국형 쫓아가가지고 많은 그 부작용을 되풀이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한국형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상황에 있어서 교육 문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투자를 엄청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은 합니다. 기본이요. 부모들이 똑똑하다고요? 아니요, 아이들이 똑똑. 부모들이 워낙 우리나라는 $30,000 소득이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건 한 $50,000 수준을 키워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부모들이 뭐 자녀들 알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투자하는 거 인색하지 않잖아요. 자기 노후도 팽개치고. 대부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똑똑해요. 진짜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금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세대로 얘기할 때 MZ 세대예요. 맞아요. MZ 세대예요. 소위 말해서 80년대생하고 90년대 후반 이후생.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구분하는 게 2010년대 이후생들이 이제 갑니다. 이건 모르시죠? 알파 세대라 그래요. 왜 2010년대를 구분하냐면요. 이건 일본 국내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 세대입니다. 아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2010년경부터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는 애들은요. 인공지능하고 완전히 진짜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라 그래요. 걔네들은요. 어쨌든 간에 지금 MZ 세대가 2030 세대예요.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그러니까는 인터넷으로 같이 살았던 애들이에요. 94년도부터 인터넷이 보급됐거든요. 그러니까 Z세대가 90년대 후반생들이거든요. 후반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을 못하는 애고 그 앞세대 애들은 모바일에 그러니까는 모바일이 등장을 하면서 같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컸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인터넷을 다 접한 애들이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에요. 저는 이 세대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요. 자,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대기업 정규직, 공기업 직원, 공무원. 그게 목표죠. 이 세 가지를 빼면은 맞아요. 나머지 대다수들은 대개가 비참합니다. 희망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기껏 대기업 가더라도 비정규직으로 하다가 비정규직을 시작한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이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굉장히 위선적으로 봐요.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그랬잖아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였는데 기회
기회 평등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듯이. 네. 예? 그리고 기회 또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자기보다 임금이 1.8배 이상 많고 거기는 계속 승진이 되는데 비정규직은 승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3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끝이다 이거예요. 네. 더 이제 후퇴 나라고 떨어진 일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네. 굉장히 분노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이러한 절망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냐면 아까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했듯이요. 최저임금 미만이 40%가 넘어요. 예? 40%가. 최저임금 미만이요? 예,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이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요? 예, 월급 기준으로 갔을 때. 아. 월급 기준으로.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월급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네. 자기가 일을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40시간 일하고 싶을 때 40시간 일자리를 못 가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네. 예? 일자리 자기는 40시간 일하고 싶은데 한 30시간 뿐이 기껏해 일자리를 못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꽤 많습니다. 의외로요. 네. 일은 더 하고 싶은데 일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임금이 소득이 굉장히 저소득에 그다음에 임금이 낮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해야 돼. 그렇죠? 네.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어느 사회학자가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평균적인 어떤 게 평균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모습. 이걸 네. 이제 사회학자가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 그게 한 2, 3년 전 논문인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지방의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지방의 제조업의 공단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산업단지의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29살이고 남성이고 대학교 졸업자고 근데 한 달에 월급은 한 280에서 320만 원 정도. 격주로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장에 희망이 있다고 보냐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왜 여기에 있냐 그러니까는 다른 데 가도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떠나봤자 저기 탈출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거죠.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청년들이 이런 모습일 때 대한민국에 저는 미래는 없다고 봐요. 희망을 갖지 못하는데 자기 삶에 희망을 못 갖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끌을 해가지고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코인에가 그 젊은 애들이 그게 위험한지 다 알아요.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알아도 바로 그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강요된 선택을 받는 거죠. 네. 자, 교수님 그래서 네. 그럼 어떻게 바꿔야 그러면 그랬을 때 얘네들한테 이 청년들이 뭔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령화는 굉장히 빨리 되고요. 성장률 떨어지고 앉아 있고 네. 성장률이 0%가 된다는 얘기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절반 이상은 소득이 후퇴한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네. 그럼 세금도 적게 거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활력을 찾으려면은 혁신뿐이 없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요. 네. 혁신이란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이 아무래도 2030 세대라 이겁니다. 그렇죠. 디지털 기술과 가장 익숙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예. 이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지금 대기하는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계를 위해서 하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수 있는 하려면 뭐가 됩니까? 아르바이트 한두 개는 줄여줘야 되죠. 한두 개 줄여줄 게 아닙니까? 예.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줄이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 수입을 보완해줘야 되죠. 저는 그게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봐요. 예. 한 달에 한 50만 원씩, 30만 원씩이라도 한 5년 정도 꾸준히 그걸 지원해 줌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예. 그리고 제가 한번 이 홍사원 여기 뉴스에서 소개했지만 기본금융 같은 경우도 예.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씩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때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또 창업할 일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이면은요. 5명이면 5천만 원입니다. 예. 5천만 원 정도면 창업 처음 출발할 때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냐면은 이 기본 주택 같은 경우도 젊은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안팎 이 정도 되는 데 상황 속에서 주거비가 그렇죠. 예. 이게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매년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예. 서울의 변두리예요. 7평짜리도 45만 원 이상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것도 2년 전 얘기로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매년 올라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 행복주택이나 기본주택 굉장히 인기 좋아요. 예. 굉장히 싸거든요, 여기에요. 네. 그런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뭐냐면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혁신이 나온다 이거죠. 청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농업사회 우리가 국민들의 기본권하고 예. 산업사회 때 기본권이 다르듯이 예. 국민들과 국가 간의 새로운 계약이 사회 계약이라고 할 때 예. 새로운 사회 지금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새로운 기본권,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 속에서 저는 플랫폼 뒤처진 거를 우리가 쫓아가는 게 기업들이 좀 못하고 앉아 있는데 예. 지역 단위로요. 지역 사회에서 예. 지역 사회에서 뭐냐면은 지역 사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지역 사회 생산자, 소비자 모든 구성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거기에 그러니까 콘텐츠도 다 들어오고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되게 되면요. 그걸 관이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고 예.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서로 거기다 쏟아내자 저 거래도 거기서 하고 맘카페가 그러니까는 생산물을 유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앉아 있고 홍보하고 예? 그들에게 뭐 지역화폐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기 유통비용의 일부를 그러니까는 주고 예. 해가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예. 예? 데이터를요. 그래서 지역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의 미국의 이 플랫폼 경제는 사적인 독점이잖아요. 플랫폼 독점이 데이터 독점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지역사회 지역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공유할 수가 있죠. 그 데이터들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창업에 이용할 수 있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데이터를 다양한 이용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을 새끼쳐서 나올 수 있게. 아, 예. 그 지역들의 데이터를 갖다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렇죠. 혁신적인 기업도 나올 수 있고 뭔가 그 돈벌이가 될 그렇죠. 수 있는 만한 이런 그렇죠. 걸 청년들이 할 거라 이거죠. 그렇죠. 청년들한테 데이터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능력은 이 훈련으로 금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 그건 빨리 습득해요, 아이디어.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어 있는지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는 플랫폼 사업 모델을 또 이제 새끼쳐서 나가게 하자 이거죠. 그 굳이 뭐 대학 가서 배울 필요도 없는 없어요. 거고. 그렇네요. 필요 없어요. 아, 아, 진짜. 이런 변화가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은 청년 세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예.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는 기성세대하고 정부의 저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봐요. 예. 그것도 안 해주면서 대한민국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인데 예. 다음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은 정치인들이 역대 정부도 그랬지만은 신성장 만드는 거 다 동의해요. 예. 혁신 필요하던 거 다 동의해요. 근데 그동안에 성과를 못 냈잖아요. 네. 만족할 만. 했으니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제안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기존에 없는 거라고 하기 전에 예. 다른 대안을 더 제시하든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혁신이 활성화되는 거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 안 해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군 교수님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